샀다가 물릴까봐 그렇게 무서우시죠? 예.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이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 항상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 하이라이트 순간이 제일 격렬하게 오른다. 저 인구가 주는데 금리가 인상될 텐데 라는 이야기는 경제 전체에 벌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생산성 혁신과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해외로의 일자리 수출을 다 무시하고 있고 여기다가 또 인구가 주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 고향 경북 고령 인구가 예전 20만 명이 지금 5만 명인데 거기 집을 내가 사라 그러냐고요. 예, 있죠. 그거는 만장일치가 벌어지면 끝입니다. 근데 아직 만장일치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모든 자산은 만장일치가 벌어지고 또 만장일치의 압력이 벌어지는 곳에서는 버블이 형성되고 그러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건 뭐 현실이고요. 2007년, 8년이 그랬고 강남 불패 그 뒤 길고도 길었던 그 하우스 푸어 사태가 벌어진 것처럼 어떤 자산에 대해서 이거는 무조건 가는 자산이고 이건 불패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거의 끝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블에 이미 진입했고요. 서울이라든가 일부 지방 부동산은 버블 국면에 이미 진입했고요. 그 버블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있는데 그게 2021년 3월 말 현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지역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이나 서울이 딱 대표적인 경우고요. 이런 지역들은 이미 전체 우리 가계 소득에서 거의 한 30-40% 이상을 이자와 원리금 상환에 쏟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의 가격까지 왔는데도 패닉 바잉 또는 포모 신드롬 속에서 사고 있는 전형적인 버블의 초입에 지금 진입했습니다.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유튜브 제가 갖고 있고 또는 블로그를 가지고 있고 강의를 다니다 보면 전문직이고 또는 소득 수준도 꽤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빠질 거라는 확신에서 집을 안 사지 않고 전세로 버티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는데 이제 이분들이 항복하고 계시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항복이 나오면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나보다 훨씬 못 살고 나보다 훨씬 소득도 적으며 덜 똑똑한 것 같은 친구가 부자 되는 것만큼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없다. 그러니까 화상 입은 것 같은 고통을 우리가 가장 자결통이라고 불러서 그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자결통이 뭐냐 하면 당신보다 못한 자가 당신보다 부자 되는 것이다. 그게 모든 시장의 버블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라고 이야기를 가끔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 편하게 이야기하죠. 샀다가 물릴까봐 그렇게 무서우시죠? 예.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이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 항상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 하이라이트 순간이 제일 격렬하게 오른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올 것 같은데 당신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겠는가? 난 못 견딘다 본다. 그렇다면 사서 물리는 게 훨씬 행복하다. 지금보다는 더 가격이 올라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여력이 있으면서도 안 사신 분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들고서 물려도 고통이 덜한 게 왜 그러냐면 당신보다 더 비싼 값에 그 집을 산 사람들이 그 뒤에 나올 거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건 그렇게 한번 샀다가 좀 물려봐야 다음에 더 좋은 거래를 한다. 젊잖냐. 당신 소득 수준도 높고 맞벌이고 예를 들어서 또는 전문직이시니까 다음 사이클에 더 잘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학습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투자를 해라. 다만 이번에 사는 거는 너무 고가 아파트는 사지 말고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전세에다가 플러스 알파 정도를 해서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냥 당신 소득 수준에서의 적정 레벨의 아파트를 사라. 지금 일단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 마통을 전혀 만들어주지 못하게 그리고 DSR 규제까지 이제 시작이 돼서 대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력 없으신 분들은 이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내년에 이금융권까지 규제가 가니까 이금융권을 올해 들어가는 건데 그럼 내년에 만약에 규제가 시행돼서 대출 끄라 그러면 그 리스크는 어떡할 거예요? 아니, 그러고도 남잖아요. 지금 이 흐름대로라면.
대선이 있다지만 그 대선 이후 어떻게 될 줄 누가 아냐고요. 우리가 작년 총선 이후에 임대차 3법 그렇게 시행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2년 전에 아무도 예측 못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치를 예측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은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총선이 아직도 2년 2년이 뭐예요? 그죠? 3년 남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지만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게 좋게 이야기하면 분권이 잘 돼 있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총선에서 어떤 정책이 정해지면 그 4년 가는 거예요. 그걸 너무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현재의 정치 구도는 앞으로 3년간 계속 가는 거고 그거는 기정사실인 거고 그렇다면 입법화되어 있는 작년 이후 입법화되어 있는 임대차 3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법들 또는 신도시 개발 관련된 또 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개정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들어 놓은 지 얼마 됐다고 그거 개정하냐. 자신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만 안정됐어도 이렇게까지 급하지 않은데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최근에 컨설팅 해준 3명의 지인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다 좋은 신축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 신축이니까 되게 싸게 들어갔었어요. 뭐 어디 벌써 떠오르잖아요. 예, 헬리오시티 같은 데를 사는 거죠. 그거 되게 좋고 또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니까 강남 여의도를 가야 되니까 2호선, 9호선 라인을 타고 이동하기 쉬운 물론 전부 다 자동차는 있지만 이 사람들 다 바쁘고 힘든 사람들이라서 전철이나 또는 뭐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그 신축에 대단지 신축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다음에 전월세 계약갱신을 하게 되니까 그냥 2년 더 살 수는 있게 됐는데 근데 좋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불행해졌어요. 왜냐하면 임대차 3법 이후에 새로 계약갱신을 못한 아파트 전세가 예를 들어서 자기는 4억에 입주할 때면 4억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지금은 10억 한단 말이에요, 전세가. 그러니까 새로 계약된 전세가 최소 7, 8억이고 비싸게는 10억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는 순간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그때 그냥 이 전세 값에다가 얼마 더 붙이면 지금 전세 값으로 내가 여기 살기 전 3년, 4년 전에 전세 살 때 조금만 더 붙여 집 샀으면 그냥 아니면 요 아파트 못 사더라도 요 아파트에 이런 인프라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옆에 있는 구축을 샀어라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 좋은 게 뭐냐면 초품화가 형성되는 데다가 그 아파트 주변이 다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신에 대한 혐오들 속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제 내년에 내후년에 이번에 계약갱신 했다면 내후년에까지 전세가 빠질 것인가 안정될 것인가를 보려니까 전세값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서 11%씩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평균이 이게 평균이 의미가 없어요. 왜? 계약갱신 청구를 쓰는 아파트는 안 오르잖아. 그러니까 새로 계약갱신을 못한 아파트만 표본에 들어온 값이 10몇 % 오르고 있는 거니까 전세라는 게 이렇게 이중시장이 됐잖아요. 이중시장이 평균 가격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강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2년 정도에 거쳐서 내년 이맘때 정도 되면 이 임대차 3법의 모든 효과를 반영된 가격들이 이제 나오는 텐데 이 누적된 가격의 상승이 서울 전세 같은 경우 최소 30-40% 이상으로 보여지는데 이거를 눈앞에서 본 사람들 입장에서 안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게 지금 어디냐면 고양, 남양주, 양주, 시흥 집값이 반년 사이에 20% 이상 폭등하는 이유가 다 이런 겁니다. 거기가 서울 전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집들이니까. 지금 그 가격을 올린 분들이 서울 전세를 살다가 탈출할 그래서 서울이 거주 인구가 주는 거예요. 서울시 인구가 계속 주는 이유는 최근에 물론 우선 6.17 조치가 시행은 안 됐습니다만 아무튼 재건축하고 싶으면 실거주 요건 채우라는 것 때문에 빨리 내보내고 또 그 실거주 요건 문제들 때문에 재건축을 서두른 단지들 위주로 해서 지금 부수고 있잖아요. 반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철거되는 단지에서 나오는 이주의 엔드 여기에 덧붙여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전세 가격 상승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기 위해 경기도 서울과 교통이 상대적으로 괜찮아지고 앞으로 미래 교통이 좋아진다고 생각되는 지역으로, 그리고 서울 전세 아파트 전세 가지고 살 수 있는, 조금만 더 붙이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된 게 그 지역이 이게 6개월 만에 20%를 급등시킨 이유는 이런 데에 있는 거죠. 그게 이거죠. 임대차 3법의 효과라고 봐야죠. 임대차 3법이라는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두 가지죠. 첫 번째, 전세를 희소하게 만들었다. 전세 공급자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1주택자입니다만 제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요인으로 해서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서 예를 들어서 천안 아산이다 혹은 대전이다 이런 지역으로 제가 이제 이사를 갔다고 잠깐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사례가 되는 건 KTX가 돼서 서울에 일부러 오기 쉬우면서 상대적으로 애기 교육시키기 좀 좋은 지역들을 찾아 움직이는, 그러니까 은퇴자 입장에서 그런 수요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세 번째 걱정이 뭐냐면 저 집을 제가 전세를 내놓고 예를 들어서 아주 행복한 상상이죠. 저희 애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시 가게 돼서 다시 전세를 백한다라고 우리가 가정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럴 때 그때 내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가가 내가 들어가는 그거 발굴은 방법이 없는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나오는 법원 판례나 이런 것들이 아무튼 임대차 계약 갱신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보장해주는. 그래서 거의 뭐 내용 증명 보내고 뭐 완전히 그 소송의 전 단계 정도에 준하는 여러 가지 서류와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채 그냥 하면 자동 갱신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되게 높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전세를 내놓고 내가 내려간다는 선택지가 굉장히 제가 제약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뻔히 정해져 있어요. 월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월세를 최대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좀 월세 스타일로 간다든가 뭐 다른 방식으로 전세를 주는 것도, 또 아니면 지인에게 뭐 한다든가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법이죠. 마음은, 의도는. 그러나 취지가 나빴다. 두 번째, 전세가 그때부터 왜 오르기 시작했나?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경기도에 입주 물량이 마르는 해에 이 법이 도입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헬리오시티처럼 일거에 몇만 가구 물량이 쏟아지면 전세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전세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한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수급난이 전세 가격을 누르며 전 지역을 확산시키기 때문에 임대차 3법 아니라 뭐 5법이 도입됐어도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으로 인해 일단 신축이 공급되더라도 일단 집주인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그 집에 일단 먼저 살려고 드는 그런 경향들이 되게 커졌고, 두 번째는 입주 물량 자체도 4만, 2만, 만, 이게 이제 2020, 21, 22년 입주 물량인데요. 이제 멸시를 감안하면 계속 서울 주택이 감소하게 되는 셈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중인데 그 법을 통과시킨 게 그게 올바른 일이었는가? 금리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하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은행 예금이 6%, 7%였고요. 지금 0.5%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시절이라든가 또는 현재 총재 시절에 계속 금리가 인상이 있었습니다만, 인하는 빠르지만 인상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흐름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물가가 안 올라서 그래요. 물가가 안 오른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어디 공급 과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2014, 15, 16, 17, 18, 19, 20까지 거의 만 6에서 7년 사이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 2%를 넘어선 적이 없어요.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목표 수준이 2%가 있잖아요. 그 2%를 웃돈 적이 있냐는 거죠. 없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인플레가 안 나는가? 배우신 분들이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베이비붐 세대 은퇴 연령 인구가 됐지만 노후 잘 준비가 안 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은퇴 못하고, 두 번째 지금 코로나 쇼크 속에서 대학 졸업장을 타고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싶고 나오신 분이 매년 3, 40만 명씩 꾸준히 누적되고 있는 반면 은퇴는 안 하니까 사회 내에 어마어마한 인력의 공급들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좋은 일자리는 부족해지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냐. 그러면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한테 왜 신규 채용 안 해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 열심히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일자리들 대부분이 어디서 생겨요? 해외에서 생기고 있잖아요. 당장 삼성전자만 해도 결국 미국에 이번에 반도체 공장 지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이고 임금 상승이라는 자체가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경쟁해지는 가운데 특히 해외 인재들이랑 영어 잘하는 해외 인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걸 그걸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인재의 공급은 많지 않잖아요. 제약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이나 이런 게 좀 더 분단돼 있잖아요. 이중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분단 노동시장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경제 상황은 계속되고 있고 더 나가서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잘 안 되고 해외에서 아웃바운드에서 우리가 모으는 외국인 관광객 정도를 제외하고는 내수는 거의 희망이 없는 나라로 가고 있다면 자 우리나라 경제는 이중 경제다. 그리고 이중 경제 속에서 수출은 잘 되고 거기는 혁신을 계속 자극해서 앞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하든가 그 회사에 다니는 게 최고죠. 그리고 그 사람도 우리나라 경제에서 몇 프로예요? 소수죠. 맥스 해봐야 20에서 25%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득 전망은 밝죠. 자 어떻게 돼요? 양극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보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이번 SK 하이닉스가 용인에 클러스터 짓는 거 봤죠? 다른 지역에서 김천, 구미에서 그렇게 오라고 그러고 KTX 타면 서울까지 1시간 반도 안 걸리는 지역에 그렇게 좋은 많은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좋은 일자리들은 넘어가지 못하면 용인을 넘어가지 못합니까? 예, 그 서울이랑 멀리 떨어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걸 저희들은 클러스터 이펙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생산성이 높은 경제에서 어마어마하게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스타트업, 특히 유니콘 기업은 세계 5위에서 7위 사이로 많아요. 한국이 거의 이스라엘 수준으로 유니콘 기업이 많은 나라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 젊은 인재들 세계 글로벌라이제이션 돼 있고 샌드박스를 보더라도 전부 다 해외로 나가면서 해외 기업들, 해외 인재들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 1%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기업의 인재들은 다 해외로 나가거나 국내에서 사람 뽑더라도 1% 인재만 뽑으려고 들 것 같고 그 사람들은 용인을 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면 세 번째 나왔잖아요. 인구가 줄고 뭐 금리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스타일들의 어떤 주거 지형들,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우리나라 전국 토지 가격 상승률 못 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봐요,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토지 가격 상승률, 건설교통부에서 그 발표하는 토지 가격 상승률은 주택 가격 상승률보다 옛날보다 못하잖아. 왜 그럴까? 옛날에는 똑같았어요. 토지 가격 상승률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같았어요. 근데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면서부터 괴리가 벌어지잖아요. 왜 그럴까? 먼저 우리는 아는 거죠. 아니, 아파트 이외에 주거를 싫어하는 젊은 세대들, 그리고 소득 많이 가진,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전문직인, 또는 공무원, 또는 공사, 아무튼 안정적인, 미래 소득 전망이 안정적인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미래가 창창해 보이고 앞으로 굉장히 소득 전망이 개선된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소득 전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자기랑 비슷한 스타일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웨딩 마치를 올리면서 올라가서 원하는 주택의 스타일들은 어디예요? 쪼여져 있잖아요. 애써 부인하지 말자고요. 그 욕망을 자꾸 저 인구가 주는데 금리가 인상될 텐데 라는 이야기는 경제 전체에 벌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생산성 혁신과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해외로의 일자리 수출을 다 무시하고 있고 여기다가 또 인구가 주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 고향 경북 고령 인구가 예전 20만 명이 지금 5만 명인데 거기 집을 내가 사라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이 저렇게까지 급등해 버려서 수도권 가보시면 알겠지만 웬만한 신축은 9억 이하가 잘 없어요. 네, 자체가. 그렇다면 오히려 서울이 더 나을 수 있죠. 그리고 서울 내에서 교통망이 앞으로 좋아지는, 그러니까 계획 10년을 바라보면 교통망 좋아질 때가 되게 많으니까.